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오키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3년. 제 세상의 색깔이 사라진 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모난 병실의 흰 벽과 푸른색 시트,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제 아들 재호는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을 버리라고 했지만 어미는 그리 쉽게 자식을 놓지 못하는 법이지요. 어머님, 잠시 눈 좀 붙이세요. 제가 재호 씨 곁에 있을게요. 오늘도 천사 같은 며느리 아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 아이를 보면 고맙다가도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져요. 한창 예쁠 나이에 남편 병수발을 들며 청춘을 다 보내고 있으니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영이를 칭찬했어요.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없다며 재호는 복받은 놈이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아영이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자 위안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 너가 어제 한숨도 못 잤잖아. 어서 가서 좀 쉬어. 제 말에 아영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냘픈 어깨를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아영이는 제 품에 잠시 기댔다가 재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여보,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죽은 듯 누워있는 아들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어찌나 애틋한지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끽 문이 닫히고 복도를 따라 아영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텅 빈 병실에 감도는 정적 속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반복될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젖은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아들의 굳은 팔다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기라도 전해지면 혹시라도 아들의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요. 재호야, 엄마야. 이놈아, 언제까지 잠만 잘 거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응. 대답 없는 아들의 손을 주무르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은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들의 몸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어요. 슥.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들의 몸에서 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긴 간병 생활에 신경이 예민해져 헛것을 들었나 보다 그리 생각하며 다시 수건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침대 난간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아들, 재호가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힘겨운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제 재호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컵이 깨졌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에 총기 가득한 눈은 아니었지만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의지가 담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제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어요.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제 아들이 깨어난 겁니다. 엄마. 아들의 입에서 나온 3년 만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이 완전히 잠겨 갈라지는 소리였지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기적은 없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꿋꿋하게 버텼는데 아들의 목소리 한마디에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 아들. 엄마야. 정신이 드는 거야?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부서져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마주 안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를 살짝 밀어내며 다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믿을 수 없는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주하영 갔어? 순간 제 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눈물도 숨도 심장 박동마저 멎는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깨어난 아들의 첫 질문이 자신의 안부도 제 걱정도 아닌 아내의 부재 확인이라니.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기쁨이나 안도가 아닌 불안과 다급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 아영이는 방금장 보러 나갔는데, 근데 재호야, 너 정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침대에서 완전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내려섰습니다. 3년을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틀거리면서도 꼿꼿하게 두 발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링거대를 붙잡고 창가로 다가가 아영이가 나간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야 길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들의 기이한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 깨어난 것은 분명 기적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이 상황은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재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의사 불러야지. 제가 허둥지둥 인터폰을 향해 달려가려 하자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엄청났습니다. 안 돼, 엄마. 아무도 부르면 안 돼. 특히 주하영, 그 여자가 알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영이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너 깨어나기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 말에 아들은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기뻐한다고? 엄마,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 알아요? 아들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소리는 들리고 주변 상황도 모두 인지할 수 있었지만 눈꺼풀 하나조차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관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요. 처음엔 그냥 기다렸어. 몸이 곧 움직일 거라고, 곧 엄마랑 아영이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침대 위에서 들은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비운 사이 아영은 잠들어 있는 아들의 곁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통화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병원. 아, 지긋지긋해. 이 인간은 죽지도 않고 왜 숨만 붙어 있는지 몰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영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듣고만 있어야 했죠. 그 남자가 박성준, 그 자식이었어. 내 하나뿐인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요. 아영의 내연남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 둘은 제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버젓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아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영은 아들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아들의 도장을 몰래 찍었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아들의 손을 잡고 마치 물건처럼 다루면서요. 엄마, 그 여자가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찍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수천 번씩 소리를 질렀어.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내 목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내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내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 여보, 이것만 정리되면 우리 빚도 다 갚고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에도 기부할게. 하늘에서 보고 기뻐해줘. 라고.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천사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실체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을 때 저는 그 악마의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 내가 섣불리 눈을 뜨면 저들이 날 정말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증거도 없이 깨어나면 미친놈 취급만 받을 테니까. 그래서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아영이가 완전히 병실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 거야. 엄마, 나 좀 도와줘. 저것들 전부 다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야겠어.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은 더 끔찍한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과 제 어리석었던 믿음,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제 온몸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간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건 전쟁입니다. 제 아들이 그 악마 같은 며느리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유리와 바닥에 흥건한 물, 그리고 3년 만에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영이가, 아니 그 여자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으니까요. 엄마, 일단 빨리 이거 치워야 해요. 재호가 다급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을 다시 침대에 앉혔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이건 엄마가 할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찾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어요. 아들이 깨어났다는 기쁨보다 이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공포가 더 크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바닥을 닦는 동안 재호는 다시 환자복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조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소름 끼치는 재능이 지난 몇 주간 아들을 지켜준 방패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죠. 엄마, 나 괜찮아 보여요? 조금 전이랑 똑같아? 그래, 똑같다 아주. 누가 봐도 3년 내내 누워만 있던 사람 같아. 저는 마른 걸레로 바닥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뒤 쓰레기를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나니 겨우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호의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모습.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굳게 닫힌 눈꺼풀 뒤에서 아들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재호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저것들을 어떻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이 메어왔어요. 그때 아들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2번 톡톡 하고 두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내가 말 못할 때 1번은 응, 2번은 아니 그렇게 알아들어요. 아들은 입모양으로만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만의 비밀 신호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몇 주간 들었던 아영과 박성준의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재호 명의의 증권 계좌를 해지해 현금화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호의 사망보험금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해요. 기가 막힌 것은 그 모든 계획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이 병실, 재호의 침대 옆이었다는 겁니다. 아영이는 마치 제가 식물인간 아들에게 일상을 이야기하듯 내연남에게 재산을 빼돌린 계획을 태연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재호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돈이 나오는 기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이 모든 사실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말이 맞았어요. 아무 증거 없이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영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엄마, 저것들 우리 회사까지 노리고 있어요. 성준이 그 자식이 임시 대표를 맡은 뒤로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어. 내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재호의 입모양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재호의 회사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놈이 며느리와 짜고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놈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이라도 해야. 제가 중얼거리자 재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한번 톡 하고 쳤습니다. 응이라는 뜻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영이었습니다. 재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저 역시 표정을 갈무리하고 피곤하고 수심 가득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끽. 문이 열리고 아영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과일 좀 사왔는데 깎아드릴까요? 환하게 웃는 얼굴. 자상한 목소리. 저는 저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알기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 재호가 깨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저 얼굴에 속아 모든 것을 내주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다, 힘들 텐데 그냥 둬. 너도 좀 앉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아영이를 대했습니다. 손끝 하나까지 연기해야 했어요. 아영이는 제 옆에 앉아 재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 재호 씨 뭐 다른 변화는 없었죠? 아영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똑같지 뭐. 방금도 팔다리 주물러 줬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되지. 제 대답에 아영이는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재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여보, 듣고 있어요? 나랑 어머님이 당신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죠? 얼른 일어나야지. 응.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재호의 다른 쪽 손이 이불 밑에서 미세하게 경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여자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어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재호는 좀 어떻습니까? 왔나? 늘 똑같지. 자네도 바쁠 텐데 이렇게 매번 찾아와주고 정말 고맙네. 저는 속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내뱉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박성준은 제게 인사를 하고는 자연스럽게 재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성준 씨,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라도 이렇게 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무슨 소리야? 재호는 내 친구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들은 제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친구의 아내를 챙기는 의리 있는 친구와 남편의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는 가여운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마음껏 즐겨둬라. 그 무대가 너희의 무덤이 될 테니. 저는 두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 기회였으니까요. 내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둘이서 재호 곁 좀 지키고 있게. 네, 어머님. 걱정 마시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아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문을 닫는 척하며 아주 살짝 문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셨어? 박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톤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응, 갔어.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아영이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쪽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바로 그 병실에서 저들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됐어? 오늘 은행 간다고 했잖아. 걱정 마. 시어머니 인감까지 받아서 완벽하게 처리했어. 제호증권 계좌에 있던 거 전부 현금으로 바꿨고 다음 주에는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제 진짜 우리 돈이야. 잘했어. 역시 넌 똑똑해. 회사 자금도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거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로 뜨면 아무도 못 찾아. 근데 저 인간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솔직히 좀 불안하지 않아?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떡해.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잖아.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3년이나 누워있던 놈이 뭘 하겠어.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어? 걱정 말고 이리 와봐.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뽀뽀나 한번 하자. 박성준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들리고 또다시 두 사람의 역겨운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옥상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런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친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전부 다요. 안 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키 동생. 웬일이야?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고미자 언니였습니다. 전직 형사였다는 소문도 있고 동네 부녀회장을 맡고 있어 발이 넓고 정보가 빠른 분이었죠. 무엇보다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저 좀 만나주세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제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던 탓일까요? 고미자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았어.
30분 뒤에 언니 집으로 와. 문 열어놓을게.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전쟁,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저 악마들을 상대할 유능한 장수가 필요했습니다. 고미자 언니라면 분명 이 지옥에서 저와 제 아들을 구해줄 방법을 찾아줄 겁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얼굴을 하고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아영과 박성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너희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미자 언니의 집 현관문은 약속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를 겨를도 없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언니는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대추차 2잔이 놓여 있었죠. 저는 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식탁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부터 마셔. 마음 좀 진정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얘기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3년 만에 깨어난 아들, 아들이 들었던 며느리와 친구의 배신, 그리고 방금 전 병실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그들의 끔찍한 대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고미자 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다 듣고 난 언니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만도 못한 것들. 아니, 짐승도 지 새끼는 건드리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언니는 제 일처럼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울컥했지만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언니, 저 사람들이 제호 재산을 전부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동생. 왜 가진 게 없어? 가장 강력한 증인이 있잖아. 바로 네 아들. 하지만 재호는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 재호가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알리지 말아야지. 당연히. 고미자 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예사로운 동네 아주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예리한 칼날처럼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다툼이 아니야. 명백한 사기,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까지 결합된 지능 범죄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못 이겨.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서 법으로 저것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해. 언니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 작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전부 녹음해야 해.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면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가 네 아들 도장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걸 어떻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고미자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종류의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언니? 내 취미 생활 용품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서 내 몸은 내가 지키자는 주의거든. 언니는 씩 웃으며 단추 모양의 카메라와 볼펜 모양의 녹음기 사용법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신신당부했어요. 동생, 지금부터 동생은 연기를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시어머니 연기.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내줘. 저것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병실을 저희들 안방처럼 편하게 드나들게 만들어야 더 많은 증거를 잡을 수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라니. 평생을 진심으로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전해. 지금처럼만 하라고. 절대 저것들 앞에서 눈을 뜨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연기가 완벽할수록 복수는 더 짜릿해질 거라고 말이야. 저는 고미자 언니에게 받은 무기들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는 언니의 말을 떠올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몸살이 오려나 보다. 요즘 신경을 너무 썼더니 아가, 오늘 밤은 너가 재호 곁을 좀 지켜주면 안 될까? 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아영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있어야죠. 어서 들어가서 푹 쉬세요. 재호 씨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영이에게 등을 보이는 순간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오늘 밤 너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마.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아영이가 있는 병실이 아닌 다른 곳이었죠. 저는 미리 알아둔 병원 내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재호가 입원한 병동 건물이 한눈에 보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박성준이 병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신기 하나를 꺼내 이어폰을 꼈습니다. 고미자 언니가 준 것이었죠. 제가 병실을 나오기 전 재호의 침대 밑과 병실 안 화분 뒤에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잡는 장치였습니다. 자기야 왔어? 이어폰을 통해 아영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가셨고, 응,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갔어. 오늘 밤은 우리 세상이야.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와인까지 마시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오늘 은행에서 찾은 돈이야. 5억. 네 친구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지 몰랐지? 박성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영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주에 아파트까지 팔리면 20억은 더 들어와. 그걸로 우리 실컷 놀다가 나중에 작은 사업이라도 하면서 살자. 좋지. 근데 회사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까지 손 떼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걱정 마. 너가 임시 대표잖아. 네가 결제하면 그만이지. 비자금 조성해서 빼돌리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 인간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누가 확인하겠어. 아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아들의 죽음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저 인간 진짜 안 깨어나겠지? 가끔 보면 불안하다니까. 의사 말 못 들었어? 뇌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래.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식물이야, 식물. 괜히 걱정하지 마. 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건배. 그래, 건배. 두 사람의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정사를 나눈 듯 피곤한 기색의 아영이는 제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밤새 재호 씨 곁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 봐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대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정말 고생했어. 아영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재호에게 다가가 이불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신호로 물었죠. 밤새 괜찮았니? 재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갇혀 아내와 친구의 배신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아들의 고통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아들. 엄마가 저것들 반드시 네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줄게. 그날 오후 저는 병실에 설치했던 녹음기와 카메라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고미자 언니의 집으로 향했죠. 우리가 확보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동생. 이것만 있어도 저것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시간 문제야. 언니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법정에서는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놈들이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물증. 즉, 돈의 흐름을 잡아야 해. 돈의 흐름이요? 그래. 아영이가 네 아들 계좌에서 돈을 빼내서 어디로 옮겼는지. 그 흐름을 쫓아가면 저것들이 숨겨놓은 비자금 계좌를 찾아낼 수 있어. 그것만 찾으면 게임 끝이야. 하지만 은행 계좌를 저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아영이는 이미 재호의 법적 대리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정보를 요구해봤자 문전박대당할 것이 뻔했죠.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고미자 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전직이 뭐라고 했지, 동생? 형사요. 그래. 경찰에게는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물론 지금은 내가 경찰이 아니지만 나한테는 아직 빚진 사람이 좀 있거든. 언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통화를 들으며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미자 언니의 전화 한 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니의 후배라는 현직 형사가 금융 사기 사건 참고라는 명목으로 아영과 박성준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준 것이죠. 물론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언니는 급할 땐 가끔 신호 위반도 해야 길을 빨리 가는 법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언니의 집에서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언니는 매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 봐, 이 여우 같은 것. 돈을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쪼개서 보냈어.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야. 추적을 피하려고 머리를 쓴 거지. 아영이는 재호의 계좌에서 빼낸 수억 원의 돈을 대여섯 개의 다른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그 계좌들의 명의는 모두 아영이의 먼 친척이거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옛 친구들의 것이었어요. 아마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겼겠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이 계좌들로 들어간 돈이 결국엔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 언니의 손가락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주 아르도스라는 이름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낯선 이름의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뭐죠, 언니?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야. 저것들이 돈을 숨기기 위해 만든 가짜 회사지. 대표는 박성준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주하영일 거야.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평소 책 한 권 읽지 않고 쇼핑과 드라마에만 빠져 살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어. 저 유령 회사를 치는 거야. 저 회사의 자금 흐름만 확보하면 저것들이 빼돌린 돈의 규모와 사용처를 전부 밝혀낼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박성준을 이용해야지. 고미자 언니의 눈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저런 놈들은 의리가 없어. 자기 살 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서로를 배신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그 배신의 판을 깔아주면 되는 거야. 언니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먼저 제가 박성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제호 회사, 자네가 임시로 맡은 뒤로 실적이 영 좋지 않다던데 내가 아는 유능한 경영인에게 잠시 맡기는 게 어떻겠냐며 운을 띄우는 것이죠. 박성준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 겁니다. 자신의 돈줄이 끊길 위기니까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아영이가 먼저 나한테 부탁한 일이야. 자네 혼자서는 버거운 것 같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들으면 박성준은 주하영이 자기를 배신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고 의심하게 될 거야. 둘 사이에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지. 저는 언니의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이관계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박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가 짜준 각본대로 저는 불안하고 무지한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박 이사.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호 회사 말일세. 요즘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 수화기 너머의 박성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운영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런가 하긴 자네가 얼마나 유능한데. 그런데 사실은 아영이가 나한테 그러더군. 자네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경영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잠시만 회사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영이도 그게 좋겠다고 하던데.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준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어요. 주하영 씨가 그랬다고요? 저 혼자서는 버겁다고요?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끼를 문 것이죠. 그래. 자네 부담 덜어주려고 그런 거겠지. 아무튼 내가 그분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그렇게 알게. 저는 제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박성준의 머릿속은 온통 주하영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작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설치된 녹음기를 통해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어머니한테 경영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고 회사를 혼자 먹겠다 이거야?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시치미 떼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처음부터 나를 이용만 하고 돈만 챙기면 버릴 생각이었지? 너야말로 제호 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 아니었어? 서로를 향한 욕설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범죄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통쾌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고미자 언니는 다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을 통해 박성준에게 익명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성준이 아영 몰래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몇 장과
그가 회사 자금을 추가로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담긴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는 언니가 그럴싸하게 꾸민 가짜였죠. 봉투와 함께 전달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하영이 시킨 일이오. 당신 뒤를 캐서 꼬리가 잡히면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 이쯤에서 발 빼는 게 좋을 거요. 그녀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니까. 이것으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박성준은 이제 주하영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예상대로 박성준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로 나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박성준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박성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주하영 씨가 그동안 저를 이용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모든 죄를 아영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영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른 피해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연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아영이가 그런 짓을? 네.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저를 선처해 주십시오. 박성준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처라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줘야지. 주하영이 빼돌린 돈이 들어있는 그 유령 회사 아르도스의 모든 내부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 그럼 정상 참작 정도는 고려해보지. 언니의 입에서 아르도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성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이겠죠.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박성준은 약속대로 USB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USB 안에는 아르도스의 설립 서류부터 시작해 그동안의 모든 자금 입출금 내역과 장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영과 박성준이 제 아들의 돈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는지 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대화 녹음 파일, 돈의 흐름을 증명하는 계좌 내역, 그리고 범죄의 몸통인 유령 회사의 내부 자료까지.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 누워있는 재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 이제 곧 끝이야. 너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저것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물해 줄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재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한번 톡 하고 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연극이 이제 곧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건넨 USB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고미자 언니의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입출금 내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영과 박성준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제 아들과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담긴 범죄의 연대기나 다름없었죠. 주 아르도스라는 유령 회사는 설립부터 철저히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로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재호의 개인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흘러나온 돈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파일 속에는 가짜 수입 신고서와 허위 거래 명세서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심을 품고 들여다보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이것들 봐라. 완전 전문가 솜씨인데? 박성준, 그놈이 이런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나 보군. 고미자 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돈은 아르도스 계좌로 들어온 뒤 다시 여러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식에 투자되었다가 금세 현금화되고 달러로 환전되었다가 다시 원화로 바뀌는 등 돈의 출처를 흐리기 위한 온갖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주아영의 어머니, 즉 제 사돈 명의로 된 해외 부동산 투자 계좌였습니다. 아마 아영이는 모든 일이 끝나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해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계획이었겠지요. 제 아들의 피눈물 위에서 말입니다. 가장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회사 구조조정 계획안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호를 법적으로 사망 처리한 뒤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헐값에 매각하려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각 대상자는 박성준이 미리 섭외해 둔 다른 유령 회사였고 결국 회사는 이름만 바뀐 채 고스란히 박성준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우리 남편과 아들을 믿고 따랐던 직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놈. 저는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재산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까지 끊어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동생,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결정해야 해.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랬다간 저것들이 꼬리 자르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도 몰라. 특히 주아영, 그 여우 같은 것은 박성준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저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지. 저것들이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 완벽한 무대.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네 아들, 재호가 되어야 해. 그날 이후 저의 연기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박성준이 넘겨준 자료를 통해 아영이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병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시어머니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아영이가 어머님, 재호 씨 병원비가 또 많이 나왔네요 라며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군소리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미 제 돈이 아닌 제 아들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 우리 아들 살리는 일인데 돈이 문제겠니? 얼마든지 가져다 쓰렴. 다 너만 믿는다, 아가. 제 말에 아영이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늙은이 구슬리기는 정말 쉽네라며 저를 비웃고 있었겠죠. 저는 아영이가 병실을 비운 틈을 타 재호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소리 없는 입모양과 손가락 신호로 우리는 누구보다 긴밀하게 소통했어요. 재호는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분노하면서도 고미자 언니의 계획을 듣고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분노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빛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무대를 위해 저는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져야 했습니다. 바로 존엄사 카드였죠. 그것은 제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연기였습니다. 아들이 멀쩡히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 아들을 포기하는 엄마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영이 앞에서 일부러 병원 의사가 작성한 재호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이제 재호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제 말에 아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약한 말씀 마세요. 재호 씨, 꼭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나도 이제는 알아. 3년이야, 3년. 저렇게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붙어 있는 게 과연 재호를 위한 일일까? 이젠 우리 아들 편하게 놓아주어야 할까봐.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제 모습에 아영이는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뻐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놓아주다니요? 존엄사 말이다. 요즘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구나. 재호가 저렇게 고통받는 걸 이 어미는 더는 볼 수가 없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제 입에서 존엄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영이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아들을 정리해주겠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머님 마음은 아프지만 어머님 결정이 그렇다면 저도 따를게요. 재호 씨를 가장 사랑하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아영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너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자. 괜히 친척들 알면 시끄러워지니까.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아영이는 이제 제가 재호를 포기했다고 굳게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대담하게 움직이겠죠. 그날 밤 병실 녹음기에는 아영이가 박성준에게 흥분해서 전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기야,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재호 존엄사 시키겠대. 이제 우리한테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이야,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럼 우리 계획대로 다음 주에 뜨는 거 문제 없겠네. 당연하지. 이제 저 늙은이 눈치 볼 필요도 없어. 남은 돈 싹 정리하고 회사 넘기는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저는 녹음 내용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가 날아오를 하늘은 없어. 추락할 지옥만 있을 뿐이지. 며칠 뒤 저는 마지막 연기를 위해 아영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내가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왔는데 재호 명의로 된 재산을 일부 정리해서 재호 이름으로 좋은 재단에 기부를 좀 해야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깔끔하다고.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영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미끼였죠. 제 아들의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저 악마 같은 여자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아영이는 얼굴이 굳어지며 저를 말렸습니다. 기부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다 재호 씨가 힘들게 번 돈이고 앞으로 재호 씨 병원비로 들어갈 돈이에요. 그걸 왜 함부로 기부해요? 병원비는 충분히 남겨둘 거야. 재호 마지막 가는 길, 좋은 이름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어미 마음이다. 너도 이해해 줄 거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돈은 한 푼도 못 써요. 그건 재호 씨 돈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아내인 제 돈이기도 하다고요. 아영이는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난 다 재호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네가 그렇게 반대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알았다. 그럼 기부는 없던 걸로 하자. 대신 네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전부 보여주렴. 하도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 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다. 제 말에 아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님 그건. 왜?
못 보여줄 거라도 있는 게냐? 설마 너 나 몰래 재호 돈에 손대기라도 한 거야? 저는 일부러 아영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영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정말 재호 씨만 보고 흑흑. 그럼 증명해보여. 통장 내역, 계약서 전부 다 가져와. 그럼 믿어줄게. 아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영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모든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변호사 데리고 은행이랑 회사 찾아갈 줄 알아. 그때는 너 이렇게 울어서 해결 안 될 거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아영이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겁니다. 모든 것을 들키고 몰락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하느냐. 저 여자의 성격상 분명 후자를 택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입구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통첩을 날린 이후 아영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 녹음기에는 아영이와 박성준이 서로를 탓하며 절망적으로 싸우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의심을 하셔. 나 때문이라고. 너야말로 쓸데없이 명품 사들이고 돈을 펑펑 써대니까 소문이 난 거 아니야.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제 와서 남 탓하지 마.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내일 모레가 출국인데 여기서 모든 게 끝장나게 생겼잖아. 두 사람의 고성과 비명이 오갔습니다. 한때는 완벽한 범죄 파트너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멸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아가, 서류는 준비됐니? 오늘 오후에 변호사랑 같이 병원으로 가마. 수화기 너머의 아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끼리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변호사님까지 오시는 건 좀. 왜? 껄끄러운 거라도 있는 게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뵙고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집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는 다른 눈들이 많으니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저를 구슬리거나 협박할 생각인 거겠죠.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집으로 가지.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고미자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미끼를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보자고 하네요. 잘 됐군. 그럼 우리도 마지막 손님들을 초대해야지. 동생, 오늘 저녁은 아주 시끄럽고 화려한 파티가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재호의 병실을 찾아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호는 그동안 제가 몰래 가져다 준 영양식과 간이 운동기구 덕분에 3년을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영이 앞에서는 여전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환자였지만요. 아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이 모든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날 거야. 준비됐지? 재호는 말없이 제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 강한 악력에서 아들의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저는 고미자 언니와 함께 재호와 아영이의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친한 이모 역할을 맡아 제 옆을 지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영이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이모님도 오셨네요. 집 안에는 박성준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음식에서는 어쩐지 불길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자,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제가 어머님이랑 이모님 좋아하시는 걸로만 준비했어요. 아영이는 상냥하게 말하며 제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밥 먹을 생각 없다. 서류나 먼저 보자꾸나. 그거 보지 않고서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 제 단호한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준과 아영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영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저희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호 재산에 손을 댄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제호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성준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련을 펼쳤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회사를 위해, 친구를 위해 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려 했습니다. 아영이는 옆에서 흐느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정말 제호 씨 살리려고 그랬어요. 횡령이라니요, 당치도 않아요.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전부 회사 빚 갚고 제호 씨 병원비로 썼어요. 저는 그들의 뻔뻔한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팔짱을 낀 채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는 죄가 없다는 말이냐? 제가 차갑게 묻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잘못한 건 알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는 정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빼돌린 돈은 저희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박성준은 제 발밑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정심의 호소에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연극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 있는 대형 TV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미리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어요. 너희가 평생 일해서 갚겠다고? 어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볼까? TV 화면이 켜지고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병실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자기야, 시어머니가 먼저 제호 존엄사 시키겠대. 이제 우리한테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 흥분해서 소리치는 아영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영과 박성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는 장면, 박성준이 아영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 그리고 아영이가 저 인간 그냥 조용히 죽어주지라며 제 아들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그들의 모든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말도 안 돼. 아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성준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주 아르도스의 내부 자료가 떴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세탁되는 과정과 그 돈이 결국 아영이 어머니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할 말 있니? 너희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고? 이래도 그런 뻔뻔한 거짓말이 나와? 제가 소리치자 아영이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아들만 없었으면.
네 늙은이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완벽했다고. 악에 받쳐 소리치는 아영이의 손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우지 못해? 거실에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식물인간인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 김재호가 두 발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제 아들 재호의 존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영과 박성준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3년을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두 발로 서 있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요? 재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영과 박성준은 그만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를 마주한 죄인들처럼요. 여보, 당신 어떡해? 아영이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그런 아영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그 한마디에 아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재호는 아영을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성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성준아. 내 친구 성준아. 재호는 박성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살기가 느껴졌어요. 네가 그랬지. 내가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식물이라고.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어때? 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아내와 내 침대 옆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재호야,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나는 주아영한테 속은 거야. 저 여자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고. 궁지에 몰린 박성준은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모든 죄를 아영에게 떠넘기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죠. 그 모습에 아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계획한 거잖아. 네가 먼저 회사 먹자고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며 누가 더 나쁜 놈인지를 경쟁이라도 하듯 외쳐댔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인간의 밑바닥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끄러워. 재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싸움이 뚝 그쳤습니다. 너희 둘 다 똑같은 쓰레기야. 누가 더 더럽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재호는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박성준이 저와 고미자 언니를 만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아영의 범죄 증거가 담긴 USB를 넘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언니의 안경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것이었죠. 박성준, 너는 이미 네 친구를 팔아넘겼고. 재호는 다시 아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아영, 너는 네 남편이 깨어났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네 내연남을 믿고 있었지. 어때? 둘 다 서로에게 멋지게 배신당한 기분이. 재호의 말은 비수처럼 두 사람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서로의 손에 의해 파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영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용서. 재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한테 가서 해. 아,
물론 그 전에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들이 좀 있어. 재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고미자 언니의 후배라는 그 형사도 서 있었죠. 주하영 씨, 박성준 씨.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2분을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영과 박성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들의 화려했던 범죄 연극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가던 아영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섬뜩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다 알고 우리를 가지고 논 거지. 이 악마 같은 늙은이. 저는 그런 아영이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었단다. 네가 내 아들 침대 옆에서 다른 놈이랑 뒹굴 때도, 내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릴 때도. 그리고 나는 매일 밤 기도했지. 너희가 지금처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파멸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제 말에 아영이는 절규하며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성준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저와 재호, 그리고 고미자, 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달려가 아들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아들 괜찮아? 괜찮은 거야? 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재호는 제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무게가 드디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그런 저희 모자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주 멋진 무대였어. 2사람 다 최고의 배우였다고. 언니의 칭찬에 저와 재호는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았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커튼이 내려오고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는 상처받았지만 결국 승리한 2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날의 태양이 마치 길고 길었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축포처럼 느껴졌어요. 아영과 박성준이 체포된 후 집안에 남은 것은 그들이 차렸던 화려한 음식과 처참하게 깨져버린 그들의 탐욕뿐이었습니다. 저와 재호, 그리고 고미자, 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전이 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와 재호는 고미자 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외출하는 재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애썼습니다. 김재호 씨, 3년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으셨던 일들을 아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호는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자신의 침대 옆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주하영과 박성준이 나누었던 대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말들,
자신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던 그 서늘한 감촉까지. 제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조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베테랑 형사의 눈가마저 분노로 붉게 물들 정도였으니까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실에 설치했던 몰래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박성준에게서 받은 아르도스의 내부 자료, 그리고 고미자 언니의 도움으로 추적한 차명 계좌 내역까지. 증거물을 확인하던 형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를 일반인이 모으셨다니요. 이 정도면 저자들,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길,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랬습니다. 제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두 얼굴의 천사 며느리, 식물인간 남편 재산 빼돌리고 내연남과 해외 도피 계획, 의리 버린 친구와 아내의 배신. 기적적으로 깨어난 남편의 충격 증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신문과 방송을 도배했습니다. 주하영의 SNS는 폐쇄되기 전까지 온갖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천사 이미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비참해진 것은 아영이의 친정이었습니다. 사돈어른 내외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 그들도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성준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호의 회사에 찾아와 제게 엎드려 절을 하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배신한 제 아들에게, 그리고 법에게 직접 구하십시오. 몇 달 뒤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제호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주하영과 박성준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죄인의 모습, 그뿐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발악했습니다. 주하영은 박성준이 모든 것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사랑에 눈이 멀어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은 주하영의 사치와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그들의 역겨운 변명을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침내 제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호는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1년간 살아있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과 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 바로 옆에서 저를 배신하고 조롱하는 것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 인격과 영혼까지 짓밟았습니다. 저들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격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호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주하영과 박성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피고인 주하영, 피고인 박성준. 두 사람은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사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하영에게
징역 15년, 피고인 박성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가 내려오고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고 박성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법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너머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잤습니다. 3년간 저를 짓눌렀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꿈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고생 많았소, 여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괜찮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회사는 이제 제가 지켜낼 것이라고.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주하영과 박성준이 망쳐놓은 회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핵심 기술 자료는 경쟁사로 유출되었으며 남은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호가 회사로 복귀하던 첫날,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심과 걱정이 더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호는 직원들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불찰로 회사와 동료들을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죠. 그리고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일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신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압박해왔습니다. 제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고 떠나간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땅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회사에 투자했어요. 남편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회사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호는 제 결정에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한테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너야. 너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야. 투자하는 거지. 나중에 회사가 다시 일어서면 10배로 갚아라, 이놈아. 제 농담 섞인 말에 제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투자자에서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정식 감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미자 언니에게 법률과 회계를 배우고 밤을 새워가며 회사 서류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회사를 지키는 든든한 동지이자 감시자였죠. 저와 제호의 필사적인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본 몇몇 직원들이 회사로 돌아왔고
재호의 옛 명성을 기억하는 작은 투자자들이 다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회사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이오키라는 이름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그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호가 말한 그 집은 한때 아영과 함께 살았던 신혼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사건 이후로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어요. 그 집에는 우리의 행복했던 기억보다 아프고 끔찍한 기억이 더 많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주말에 저와 재호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주아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화려한 옷들과 명품 가방, 그리고 재호와 다정하게 찍었던 웨딩 사진까지. 저는 말없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모든 것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도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남은 아픈 기억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듯 그 집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걸려있던 대형 웨딩 사진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액자 뒤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재호에게라고 적힌 아영이의 필체였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초 아영이가 재호에게 썼던 서툰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우리 평생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내가 당신 옆에서 평생 지켜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 그 순수했던 고백은 이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말없이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 봉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친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람을 믿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이 눈물이 과거를 흘려보내는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라고. 한참을 울고 난 재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전 아마 평생 저 기억 속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너한테는 이 엄마가 있잖니. 우리는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과거와의 길고 길었던 작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미래를 향해 흘러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도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미자 언니와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연극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일은 제게 놀라운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제 안에 또 다른 열정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재호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이 주말에는 저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날의 이야기.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극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미자 언니가 제게 툭 하고 물었습니다. 동생,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 행복해 보여. 저는 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언니. 저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아들과의 진정한 유대감, 기댈 수 있는 좋은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이오키라는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삶을 말입니다. 저의 진짜 인생 2막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훌륭한 의사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지옥 같았던 그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호의 회사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예전보다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호의 경영 방식은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죠. 저 역시 배우 이오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연한 시민 연극이 좋은 반응을 얻어 작은 독립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까지 얻게 되었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제 1호 팬이자 가장 든든한 매니저가 되어 주었고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제호의 행복이었죠. 제호는 그 사건 이후로 일에만 몰두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철옹성 같은 벽을 치고 있었죠. 한 번 사람에게 크게 대인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뜻일 겁니다. 어미로서 그런 아들의 모습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며 저를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회사 일로 중요한 손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는 제호 혼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제호의 옆에는 단아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한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인사드려. 이쪽은 한지수 변호사님이야. 저는 순간 무슨 상황인지 몰라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제호는 그런 저를 보며 멋쩍게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 법률 자문해 주셨던 분이야. 엄마도 몇 번 서류 때문에 뵌 적 있을 텐데.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주하영과의 이혼 소송과 재산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묵묵히 우리 편에 서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던 젊은 변호사. 하지만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제대로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별 말씀을요, 사모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편하게 지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한지수라는 그 변호사는 참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제호는 예전처럼 가시 돋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 앞에서만큼은 편안하게 농담도 하고 환하게 웃기도 했죠. 지수 씨는 그런 제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호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보았음에도 기꺼이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수 씨, 어땠어요?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슬며시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더라. 아주 좋은 사람 같아. 네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말에 제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뒤 제호는 지수 씨와 함께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날은 고미자 언니도 함께 했죠. 지수 씨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는 살뜰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제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그때 엄마가 회사에 투자했던 돈이요. 10배로 갚으라고 하셨죠? 아직 1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젠 엄마 돈 없이도 회사가 괜찮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주는 선물이다. 제 말에 재호와 지수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박수를 치며 소리쳤죠. 어머, 어머. 동생, 지금 프로포즈 대신 해주는 거야? 김 사장, 얼른 대답 안 하고 뭐 해? 재호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지수 씨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엄마가 허락하신 것 같은데. 나랑 결혼해 줄래요? 지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재호와 지수 씨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가는 새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정말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고미자 언니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 동생, 속이 다 후련하겠다. 네, 언니. 정말 후련해요. 이제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갔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서로를 보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평범한 행복 속으로 돌아온 것이죠. 동생, 이제 뭐 할 거야? 연극은 계속할 거지? 그럼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작품 연습 들어가요. 이번엔 주인공이래요, 제가.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미자 언니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역시 내 동생이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니까. 언니의 말에 우리는 함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이오키였습니다. 길고 긴 막장 드라마의 조연이 아닌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주인공. 제 아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저 역시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새로운 장면들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는 더 이상 분노와 복수는 없을 겁니다. 오직 사랑과 웃음,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할 테니까요. 저의 진짜 해피엔딩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